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를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최고의 과일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가장 대중적인 과일로 저는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진짜 있어요.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를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변비 있는 분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이란 식이섬유가 굉장히 장에 자극을 잘 해서 또 화장실을 잘 가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분도 있어요. 과일을 먹었는데 근육이 올라갔다? 네, 과일 안 드시던 분들이 막 프로틴, 닭가슴살, 뭐 샐러드 이런 것만 드시다가 과일을 더 추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증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또 다양한 이 항산화 성분들은 간의 해독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이 암 환자에게 꼭 필수적으로 먹게 했던 음식이 바로 사과입니다. 왜냐하면 간 건강이 모든 암의 면역력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고 간 해독, 간세포 재생에 이 사과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과를 언제 드시냐면 바로 아침에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 또는 두 알, 500g까지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 사과 두 알을 때로는 하나를 1년 동안 하셨는데 너무 좋은 몸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일단 위축성 위염이었는데 위축성 위염이 정상 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변비도 사라지게 됐고 헬리코박터도 사라졌다라는 이 검진 결과를 1년 후에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굉장히 심한 이 만성 비염, 숨쉬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만성 비염이 심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완화가 돼서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결과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과,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과 구하는 거는 뭐 가격에 가끔씩 변화가 있지만 거의 사계절 동안 사과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가장 좋은 과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토마토가 잘 익으면 의사에게 갈 일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말에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토마토에서 가장 유명한 항산화 성분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죠. 이 라이코펜은 혈관의 염증, 뭐 세포의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혈액이 굉장히 맑아지고 혈액순환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줍니다. 토마토에 있는 성분들이 간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또 간세포 재생에 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간 해독력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이제 면역력 문제가 없어져서 이제 별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가 개선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몸에 계속 많아지게 되면 세포의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간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니까 피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순환이 좋아지니까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게 됩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피부가 너무 맑아지고 화장이 잘 맞는다, 피부 관리 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고 해요. 내 몸의 염증을 없애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염증만 줄여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가 있죠. 세 가지인데요. 과일, 채소, 견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분보다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살이 빠지는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 채소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당분이 더 없기 때문에 살 빠지는 음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간식으로 당근을 먹기도 하고 토마토를 먹기도 하고 채소를 많이 활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항산화 영양소가 많아서 간의 또 해독 능력에 또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 섭취를 잘 하지 않으세요. 당 절제나
단백질 보충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의 원료예요. 세포가 없는 몸이 없잖아요. 네, 세포막의 원료라서 혈관 건강에도 또 뇌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산패되지 않은 좋은 신선한 견과류 25에서 30g 정도 드시고요.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두세 스푼씩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염증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것만 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일만 드시는 방법, 두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간 스무디를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과일 식사와 과일 채소 스무디를 겸하는 방법입니다. 과일 클렌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을 드시면 돼요. 사과 1개, 오렌지 2개, 바나나 2개, 참외 2개, 또 바나나 2개 드시고 토마토 2개 드시고 해서 6번을 드시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과일은 훨씬 당분보다 수분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살이 더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스무디는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케일이나 토마토, 양배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채소의 양을 1:1 거기에다가 물을 또 절반을 같이 섞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스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 케일 스무디를 오전 중에 2번 드시고 또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같이 스무디로 만들어도 굉장히 포만감도 있으면서 해독에도 좋습니다. 오후 중에 3번 정도 드시고 저녁에 또 사과 케일 스무디 이렇게 드시면 좋은 스무디 클렌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스무디를 같이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아침 오전에는 사과 1개, 오렌지 2개 이 정도 드시고 저녁에 8시에도 참외 1개 정도 드시고 중간에 바나나 아보카도 스무디를 활용하신다면 포만감도 있으면서 클렌징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빠질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붓기가 빠지는 거를 가장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몸에 축적되었던 나트륨이 빠지고 또 염증이 줄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몸에 부족했던 칼륨이 막 공급이 됩니다. 또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오니까 이 수분 대사가 잘 맞춰집니다. 전해질 밸런스도 잘 채워지게 되죠.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이 아주 좋아집니다. 가스가 찬 분들, 또 변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죠. 제가 만성 변비 있는 분들에게 현미 잡곡밥 대신에 과일 식사, 또 과일 채소 스무디를 꼭 권합니다. 네, 잡곡 식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장이 같이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이 있거나 변비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밥을 먹으면 식곤증 생기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한식을 잘 드시고 왔는데 꼭 이 식곤증 때문에 오후 업무가 30분 정도는 좀 잘 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원데이 클렌징을 하게 되면 혈당과 소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혈당 변동이 줄어들게 되고 또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곤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뇌에도 좋은 안정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렌징 주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 1개와 양배추 또는 케일 같은 무게로 넣고 그다음에 물을 사과 무게만큼 넣으면 돼요. 또는 사과와 토마토, 또 사과와 당근 이렇게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적은 오렌지와 또는 키위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두세 가지의 과일과 채소의 조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을 균형 있게 잘 갈아서 섭취하고요. 마셨을 때 '너무 달다.' 이 느낌은
같지 않게 적당한 정도가 좋습니다. 요 갈아서 최대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영양상으로는 균형이 좋습니다. 미생물들도 있나요? 네, 암과 싸우는 이 미생물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근데 일부 장내 미생물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요. 네, 그 역할의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균이 있습니다. 네, 이 미생물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과산화수소 같은 이 활성산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카탈라제나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아주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사람의 인체에서도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 발생에 아주 문제가 되는 원인이죠. 네, 이 효소 작용 때문에 바로 세포 손상이 억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체내 항산화 네트워크 핵심인 글루타치온의 이 농도를 굉장히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죠. 간 해독에도 매우 필수인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또 장내에 락토바실러스가 충분할 경우에는 특히 장 점막 세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항산화 물질의 효율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또 여러 허브 같은 거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원래 좋지만 그대로는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비피더스균은 이 폴리페놀을 분해해서 이 체내 흡수가 아주 잘 좋은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고 또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항산화 미생물은 새로운 물질을 추가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산화 손상을 줄이고 이미 존재하는 항산화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해주는 방향으로 인체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굉장히 잘 성장하기 어려운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환자의 영양 상태가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이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서서 치료 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또 달라지게 되고요. 또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 효과가 또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저섬유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환경이 빠르게 불균형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부패균이 엄청 늘어나고요. 염증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만성 염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러면 당연히 항암제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 부작용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은 항암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식물성 식단을 드시게 되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 페칼리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유익균이 늘어나니까 단세지방산도 늘어나고 장 점막과 전체적인 면역 환경이 좋아지면서 전신 면역력도 개선이 됩니다. 그 결과 또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항암 치료 기간 동안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키우고 또 그 미생물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또 면역 항암제 효과도 잘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영양 상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얼마나 잘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은 약물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과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내 미생물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죠. 멈춰있는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암을 돕기도 하고
또 암을 더 악화시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이 잘 증식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쁜 미생물은 잘 생기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치료를 돕는 내 편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느냐만큼 어떤 미생물이 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늘리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나쁜 미생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고 좋은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되지는 않고요. 생활 전반적으로 그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정말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식품군들은 단백질 부패균도 만들고요. 또 2차 담즙산 생성균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은 이런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장내 환경을 정말 빠르게 발암성 대사물을 생성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설탕과 인공 감미료를 피해야 되겠죠. 설탕은 유해균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불균형을 촉진시키죠. 또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같은 것도 유익균을 떨어뜨리고 미생물의 다양성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정제당은 이런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특히 유화제 같은 거는요, 장 점막의 이 타이트 정선을 손상시켜요. 장 점막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염증이 훨씬 더 커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이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이 좋은 미생물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라입니다. 원래 하루 25에서 35g 정도를 식이섬유를 먹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을 먹기 위해서 채소나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양파, 바나나, 마늘, 아스파라거스, 오엉, 치커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로 식물성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유익균의 성장 그리고 유익균의 이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베리류, 보라색이 풍부한 베리류나 블랙베리나 적포도 같은 보라색 포도 같은 이런 것들에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예요. 네, 김치. 미국에서 새로운 영양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김치, 된장, 낫또, 식물성 요구르트, 캐비어, 사워크라우트,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주시면 살아있는 유익균을 직접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일단 꾸준히 실천해야 돼요. 꾸준히 실천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항암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항암 치료 기간에는 일단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을 통한 면역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세요입니다. 항생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감염에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겠죠. 네, 그럴 경우에만 아주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장내 미생물이 잘 손상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항생제 복용이 끝나자마자 항생제 복용 시점과 분리를 해서 복용 후 2시간 뒤부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손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 아커마시아 뮤시니필라가 포함된 이런 균주들을 같이 먹게 되면 항암치료 환경에서 비교적 좋은 장 건강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가 함유된 유산균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중구 수치가 500 미만으로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는 감염 위험에 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의료진과 잘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최대한 가능하다면 하루 20g 이상의 식이섬유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심한 경우라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아요. 베타글루칸이나 사과, 바나나의 펙틴 같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변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 통곡물을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줄이고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좀 더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이섬유의 종류도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으니까요. 같이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좋으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아주 바꿔버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들고요. 염증 반응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 복식호흡 이런 안정적인 활동을 꼭 병행해 주시고요. 나만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안정화를 시켜야만 장내축을 통해서 이 면역 환경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리듬 또 면역 회복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주의해야 될 건 사실 여러 가지지만 핵심은 이제 일관되게 장을 잘 지키는 거입니다. 장을 잘 지켜야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어떠한 항암을 하더라도 회복력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암 치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아군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절대 없겠죠. 어떤 미생물이 더 우세해지는가, 유익균이 우세한가, 유해균이 우세해지는가 이런 것은 내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우리 사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요. 같은 이 환경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 가공식품, 붉은 고기, 가공육, 또 설탕이나 여러 감미료 같은 당분들, 정제 당분들 이런 걸 드시면 장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게 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고 면역 세포도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또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아주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늘어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항암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몸도 잘 회복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라면 반드시 이 장내 미생물 관리, 나의 면역력 그리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관리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